혹시 남자의 명품, 그냥 뭐가 떠올라요? 특히 모던 젠틀맨의 갑옷이라니 추천하면. 아마 그런 브랜드들 중에서 손꼽히는 걸로 하면 이 브랜드 빼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비싼 맞춤복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씩 하네. 그리고 혹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요. 극지가 2, 3세 알파치노와 에건 드라이버가 극중에서 입었던 옷은 수천 어디 걸까요? 구찌? 아니죠. 그 정장들 역시 오늘 주제인 그 브랜드 거였어요. 근데 왜 구찌가 구찌를 안 입었을까? 그리고 뭐 수츠니까 이거 뭐 아저씨들이랑만 관련 있는 브랜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2020년에는 피어오브가 씨랑 콜라보를 하기도 했고요. 2016년에는 젊은 층을 끌어들이겠다고 5억 달러를 들여서 톰 브라운 집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다들 뭐 남자들은 뭐 아저씨가 되는 거니까 알아두면 나랑 관련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저씨도 아저씨가 됩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세계 최고의 명품 남성 수트를 원단을 만드는 브랜드. 40번에도 성공해서 창업 가문이 4대째 이끌면서 그 위용을 뽐내보는 수트하면 떠오르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110년 넘는 역사에 제념. 혹시 그런 브랜드 있어요? 막 쇼핑하다가 간판만 봐도 참 가슴이 막 설레, 막 기분 좋아지는. 거기서 뭘 사지는 않더라도, 그럴 여유는 없더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로는 그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에서벨스부터 에르메네시도 제냐, 딱 써있는, 또 멋있지 않아. 에르메네시. 아무튼 첫 부분에 왜 구찌 덮는 사람들이 구찌 수트 아닌 제냐 수트를 입었냐. 영화 중에 70년대 말이면 구찌가 본격적으로 옷을 만들 때도 아니고요. 그때는 뭐 남성복 브랜드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그게 고급 맞춤복 하면 프랑스였거든요. 디올 뭐 입생로라 등등 많잖아요. 그러다가 70년대 말 지나면서 조르지오 아르마니 위시에서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에서 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아르마니 편에서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런 시절에도 남자들의 맞춤 정장하면 이탈리아산 제냐 원단. 그 제냐 수트가 유명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인 구찌 전문 남자들이 제냐 수트를 입었던 거죠. 그럼 단순에 어떻게 브랜드의 위상이 그 위치까지 올라갔을까? 1910년 이탈리아 북부 프로비노 북동쪽으로 80km쯤 있는 트리베로라니 알프스의 상단마. 여기가 고지대인데 해발 뭐 한 7, 800m 정도. 그 지역에 미네랄이 좀 덜 함유된 연수가 유명했대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양털을 깎아서 원단을 만들 때까지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세척을 한 다음에 이거를 쫙 펴가지고 방적, 실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양털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한 뒤에 좋은 물이 연수, 그 연수가 편주한 곳이 트리베로였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모집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트리베로 1910년에 18살에 에르메네지도 제냐라는 청년이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이 터져서 참전하고 돌아와서 근처 일종의 섬유학교 같은 데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 시절에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산동네 은근히 소규모 양모업에 종사하고 있고 방방이 돌아가는데 사람들 교분이 다양하고 거기서 또 태어난 애들은 또 양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장하면 먹고 살거 찾아가지고 막 도시로 떠나고 또 해외 돌아다니면서 본 직물이라 우리가 만든 거랑 수준 차이도 있는 거. 그때는 왜 영국산 모집을 최고로 쳤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걸 사업을 물려받은 다음에 일을 하다가 1930년에 결심을 합니다. 그랬을까? 이 지긋지긋한 산골 동네 필요 없다. 벗어나요.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지게만 좋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들 손재주가 남다르고 성실한데 당시까지는 공식 프랑스산 기계를 썼었는데 최고의 모식 만드는 영국산 기계를 쓰면 왔다. 우리도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영국산 기계를 구입합니다. 근데 또 기계랑 인력만 좋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원료가 좋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럽을 벗어나야겠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양호의 절반 가까이가 영국산이었다고 해요. 근데 유럽에서 눈을 돌려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보기 시작한 거죠. 굵고 단단한 영국산 원단이 구름됐던 시대에 호주에서 나는 더 가는 하인 레이노브를 들여오수한 거예요. 더 가볍고 부드러운 원단을 만들 수 있다. 잠깐 딴 얘기지만 그때부터 촉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후배들 아예 회를 열어. 전화를 회를 열어가지고 내가 근수한 양모를 가져오면 아예 그 인삼을 사줘. 아무튼 그렇게 만든 가볍고 부드러운 원단에다가 모던한 디자인을 입힌 다음에 그 원단 끝에다가 자기 이름이자 브랜드를 새겨놓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옷이 아니라 원단인데 안 보일 텐데 거기다 이름을 새겨놓는다. 브랜드를 새겨놓는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시장을 주름잡던 영국산 원단과 차별적이었던 제냐의 원단은 힐을 흡수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1930년대 후반에는 유럽에만 머물 수 없다. 미국 진출을 일찌감치 결심하죠. 큰 도전이었겠죠. 제냐 USA를 열었는데 그 주 고객이 누구였겠어요? 소냐가 정장에 원단을 만드니까 양복 만드는 재단사들이 주 고객이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주 고객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민자 재단사들.
그래서 제냐가 미국 진출한 다음에 처음에 뭘 했냐면 큰 성대한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고생하는 이탈리아 재단가들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국에서 사업가가 와가지고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주니까 없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이득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당시에 영국 업체들은 주로 원단을 한 50m 단위로 팔았거든요. 그러면 인기 있는 거는 이거 잘 팔릴 텐데 인기 없는 건 막 세부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 부담이 되잖아. 근데 제냐가 이걸 유연하게 조정해줍니다. 덜 필요한 건 적게, 더 필요한 건 많이. 그리고 이게 지금도 제냐 브랜드의 비주얼 아카이브로 남아있는데요. 소유필이 중요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세세하게 다 기록해가지고 다 복원해놨어. 심지어 지금까지 생산한 원단 샘플들도 다 그거 같이 해가지고 복원해놨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화재가 나는 거에 대비해서 이것도 두 개씩 따로 복원해놨어요. 거의 무슨 슬름으로 막 복원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것도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야 좋은 제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공장 있는 마을에다가 막 학교 지어주고 진료소 지어주고 그거 경제가 어려울 때 막 나무가 캐다 막 쓰니까 빈빙산에다가 막 쫙 심어주고 엄청난 규모로 나무를 심고 또 이웃마을이랑 연결되는 막 도로를 또 아름답게 그걸 보면서 나는 거죠. 남다른 원단이 품질이 좋고 서비스도 좋고 직원실은 계속 생산성이 높아져요. 제냐는 고급 원단의 대명사로 승승장구하죠. 1940년대 초반부터는요, 에르메네지스 제냐의 아들 길도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냐가 이탈리아 기업이잖아요. 당연히 제2차 세계대전의 역할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냐가 미국에 진출했다고 했잖아요. 미국을 미리 진출하는 게 큰 힘이 됐고요. 또 신기한 게 전쟁 여파로 옷감이 귀해지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옷들을 해체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입기 시작해요. 지금도 리폼 같은 거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비하니까 거부했던 거예요, 옷감이. 그래서 재단사들이 막 해체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까보는데 품질이 좋은 것들이 눈에 띌 거 아니야. 근데 이 정품적으로 보니까 제냐 원단이 엄청 많고요. 오히려 어려울 때 제냐가 생산한 옷값, 제냐의 명성은 또 하여튼 비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흔히 가업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자식들 중에는 그 부모님분과도 못하거나 혹은 망나니인 경우도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아까 일 배우기 시작한 아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40년대 초반부터. 이 아들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방과 후 그리고 방학 시간의 절반은 무조건 공장에 나와서 이거 배우죠.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해외여행도 많이 시키고 견문을 넓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배우는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공대 보내고 한 명은 상대 보내고 그리고 1968년 에르메네지도 제냐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가을을 또 한 번 상승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쫙 보니까 주 고객, 아까 말씀드린 재단사들이잖아요. 근데 재단사들의 숫자가 계속 점차 줄어들거든. 사람들이 맞춤복을 점점 걸리는구나. 그래서 원단만 가지고는 안 돼. 지성복 시장에 진출하죠. 결정을 합니다. 역시 이 지성복 할 때도 공장은 이탈리아에 세우고요. 그리고 또 가수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뭐 어깨, 칼라, 마담은 최대한 핸드메이드의 장점을 살리고 또 넥타이나 니트 등등의 시장에도 진출하죠. 그리고 유럽 다른 지역과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도 일찌감치 넘어가. 구두나 지갑 벨트 같은 가죽 제품, 향수, 안경, 속옷 등등 영역을 계속 확장합니다. 150수 원단. 그러면 양모 1g으로 몇백 미터의 실을 생산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발주자들이 쫓아오는데 제냐는 원단 업체에만 머물지 않고 기성복도 잡고 심지어 원단은 여전히 고비라서 거냐뿐만 아니라 다른 고급 브랜드들에서도 제냐 원단은 또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옷 살 때 제냐 원단이라고 하면 괜찮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냐는요 아버지에 이어서 옷감을 만들기 시작한 에르메네지도 제냐 그리고 그 아들들에 이어서 4세 시대를 맞겠죠. 많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처럼 세월을 못 이겨서 외국의 거대 명품 그룹에 팔려나가지도 않고 무려 110년 넘게 가족 경영을 쭉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정장만으로는 안 된다. 남자들 옷장, 신발장에 슈트와 근육 자리를 원커랑 스니커즈가 빼앗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슈트 이외의 옷들도 만들고 스니커즈도 만들고 전류명품 브랜드의 지분도 사들이고 콜라보도 심지어 상장에까지 성공했죠. 자, 제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어찌 보면 드러나는 변화 자체는 적은 남성 정장 분야에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변화를 주도하면서요. 앞으로 제냐는 스스로 지켜온 자리, 석 있는 자리에서 남자를 빛내주는 최고의 갑옷, 그걸 만드는 최고의 명품 브랜드 자리를 지난 세기에 이어서 이번 세기에도 쭉 지켜볼 수 있을까요?